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오늘은 날씨가 비교적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포근하다는 말이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영하 7도로 밑도는 기온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워낙 춥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의 기온은 포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적응의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적응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움에 적응하고, 사실 이런 적응이 없었으면 인간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었었겠죠. 오늘도 이 적응력을 한껏 발휘하는 성공적인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 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한 주간의 정치권 정리해보는 순서죠. 출발 사랑방. 오늘도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 찾아뵙는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참, 어제도 요새 참 이 올림픽도 있고 또 미국의 그 코피 전략, 이 코피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혹시 영어인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아니라 코피 터진다 이 코피죠.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수선한 한 주를 보냈는데, 자, 이 우리가 항상 먼저 하는 거죠. 이 정치권 바라면서 떠오른 생각을 한 편의 시로 지어내는 시간, 바로 이건데요. 자, 오늘도 이 전문 시 낭송인이자 예, 또 등단 시인이신 우리 김홍국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제가 지은 건 평창 올림픽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온 국민의 바람, 또 세계의 바람 속에 함께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제목을 오 평창, 오 대한민국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통해서 온 국민 세계가 하나 되고 또 남북 간의 새로운 바람도 만들어내고 정말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돋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 평창, 오 대한민국. 김홍국. 아팠던 대한민국, 이제는 민주주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우리 국민 분노했네. 역사의 아픈 한숨 속 정의로운 혁신 바람. 하나하나 밝혀지는 추악 범죄 공작 정치. 데이비슨 연어 공작, 범죄 정치 웬 말인가. 함께할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살려내세. 국민들 피땀 흘린 세금으로 음지 공작. 서민의 아픈 가슴 이제 함께 소통 발전. 국민의 서리빨 단죄 참여하며 함께하세. 모두 함께 외쳐보세. 달리면서 날아보자. 세계사의 큰 이정표 평창 계곡 올림픽 꿈. 우리들 함께 빛내리 위대한 대한민국. 네. 이거는 BGM이 오피슨 코리아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우리 올림픽 돌아볼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됐었고 또 그 극적인 드라마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지 않습니까? 과거에 88 올림픽 그 당시는 정권 차원의 홍보도 있었고 엄청났지만 지금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원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평창에 가서 자원봉사를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좀 잘해줘야 돼요. 우리 자원봉사자분들. 네. 숙소도 엉망이고 음식도 그렇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지금 그 보도 이후에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쪽이 워낙 열악하니까요. 저는 제 동생, 조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평창에
과거에 뭐 테스트 뭐 시험까지 거쳐가지고 지금 자원봉사로 평창에 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올림픽의 성공을 바라면서 그동안 땀 흘려왔던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또 좋은 그런 성과도 내고 또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치도 또 뭐 갈라져 있었고 이념적으로 뭐 분열도 돼 있었지만 이제는 올림픽 기간에는 최소한도 한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 오 평창 오 대한민국이라고 이 시를 지어봤습니다. 예. 자, 다음에는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 저는 평창 굴욕가입니다. 다 평창이네요, 어쨌든. 예. 넣어주시죠. 다 주고 뺨 맞는겨 끌려가 뒤통수라. 북한의 오락가라 국민은 멀미하네. 손바닥 뒤집기지만 말 한마디 못하네. 내 패는 보여주고 상대 패 깜깜이네. 판돈은 내 돈인데 따는 놈 따로 있네. 아무리 조짜라지만 이 정도인진 몰랐네. 화제에 떠는 백성 전란에 비할 소냐. 핵무기 협박받고 알아서 다 내주네. 퍼주기 명수라지만 굴욕 전문 몰랐네. 예. 사실 뭐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올림픽이 있을 때 온 국민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국력을 모아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죠. 어떻게 유치하고 어떻게 만든 올림픽인데 어떻게 준비한 축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에서 숟가락을 올려놓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사실 의구심을 많이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결과는 좋아야 하는데 과정들이 예.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한 마음을 전달해 가지고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적어봤습니다. 예. 자, 지금 두 분의 시를 들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 얘기해보죠. 자, 집권여당하고 제1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차례로 있었습니다. 자, 먼저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적폐청산이 특정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제도 개혁을 하겠다는 거다. 뭐 공수처도 야당의 국회 추천 요구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당,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정치 보복에만 열 올린다. 보수를 적폐로 몰아세운다. 한풀이하겠다는 거냐. 국민 편가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김홍묵 교수님부터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죠. 네, 참담했던 우리 지난 한 해 그리고 2016년, 2017년을 돌아보신다면 얼마나 많은 적폐가 쌓여 있는지,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이루어졌든지 그동안에 군이라든가 정보기관을 정치 공작에 이용했었고요.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뭐 데이비슨 공작, 연어 공작 나타났지만 전직 대통령들을 음해하기 위해서 국정원에 더구나 대북 이 공작금까지 동원되는 정말 거기에다가 미국의 또 필리핀의 이런 관리들에게까지 뇌물까지 주면서 당시 음해하려고 했던 그런 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댓글 문제, 특활비 문제, 그다음에 다스 문제 등등해서 그 추악한 범죄를 이제는 색깔론으로 덮어내려고 하는 그런 보수 세력들의 이 적폐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대로 과거의 범죄들을 청산하고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앞길이 과거의 그런 어두운 범죄, 특히 그동안에 벌어졌던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무수한 그런 범죄들이 이제는 제대로 사법적인 단죄를 받고 그럼으로써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해도 이제 뭐 조만간에 뭐 최근 뭐 재판 결과가 나오겠지만요. 19가지. 3, 4월 돼야 된다. 그렇죠. 네. 19가지 이제 과거 18가지에서는 19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1개입니다. 예. 그렇게 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매일 늘어나요. 참혹합니다. 예. 그런 범죄에 대해서 전정하지 않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신에 대해서 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나갈 뿐이지 자신의 과거의 범죄, 그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범죄에 대해서 최소한도 정치 지도자라면 도덕적인 책임은 최소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무런 반성이 없습니다. 이런 적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국민들이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짚고 그리고 또 제도 개혁까지 이뤄야만 앞으로 개혁이라든가 또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에서 정말로 뼈아픈
지난 한 해였다. 올해 예. 정말 올림픽 계기로 제대로 좀 해보고요. 예. 특히 뭐 퍼주기라든가 색깔론으로 평화의 제전 올림픽까지도 오염시키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목소리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보수의 부활을 꿈꾸는 그것도 적폐 세력들의 부활을 꿈꾸는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심판해 주셔야 된다. 자, 아침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님. 사실 일단은 이번처럼 중요한 시점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주목을 못 받는 것도 참 특이한 일이에요.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치권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주제도 개헌이나 개헌이라고 하는 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못 받는 것도 그렇고 현재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도 갈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주목을 못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건전한 논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반영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런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가 가지고 있는 적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금 뭐 김원국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촛불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이 적폐 세력이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열패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제도 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시스템 개혁에 대해서는 여의가 별로 없고 결국은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게 결국은 나올 때까지 판다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대통령 혐의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풀려났던 사람을 다시 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집요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결국은 뭔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어딨냐라고 하는 식의 검찰의 전형적인 방식이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과연 제도 개혁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결국은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뭐 요새 이해찬 의원이나 추미애 대표가 얘기했던 여당 지금 뭐 진보 진영의 장기 집권이라고 하는 장기 집권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잘해서 한다라고 하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보수를 괴멸시켜가지고 적을 없앰으로써 장기 집권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를 그렇게 냉담하게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개헌 얘기도 사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의원총회를 갖고서 개헌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는 안 했어요. 권력구조 결정 안 했고 거기와 맞물린 문제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핵심이 빠져 있다. 뭐 정세균 의장도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이 빠져 있는데 한국당은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 연설에서 이 자유한국당 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력구조 문제는 어제 그게 빠져 있고 오늘 얘기를 한대요. 예. 왜 어제 안 하고 오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잘 될까요? 이 조율이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아무래도 국회에서 3분의 2 의원들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나 일부 분야에 대해서 개헌을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헌 자체를 네. 반대하는 건 아니죠. 네. 시기의 문제라든가. 그런데 일단 국민들이 지난 대선을 통해서 대선 주자들 전체가 다 공약을 했었고요. 또 국민들이 합의하고 있는 것들은 가능한 한 개헌들이 개헌을 통해서 말씀하신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선거구제 개편 그리고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들이 이제는 21세기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 뭐 1987 체제에서는 좀 더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국회에서의 논의는 굉장히 좀 쉽지는 않다. 국민들의 뜻이 모인다면 뭐 가능하겠지만 특히 우리 사회 사실은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는 입법을 해야 되고 법을 바꾸고 또 정부의 재정이라든가 예산이 투입되면서 국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뭐 공수처 문제라든가 또는 뭐 최근에 뭐 소방법 문제 있었지만 모든 법을 지금 사실상 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들이 국회의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개헌이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특히 소방법은 통과가 될 겁니다. 될 걸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이제 야당도 협의를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단은 국회에서 일단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이 발목 잡은 거는 아마 좀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법사위에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소위는 통과를 했잖아요. 뭐 아시지만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모든 가로막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걸 가로막았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럼요. 그동안에 나왔던 뭐 모든 국회 내에서의 상황들을 종합해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소방법을 가로막았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네,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사실상 현장에 갔다가 이 지역 주민들의 그런 야유를 받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는 정부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함께 나가야 될 그런 책임을 지고 있지만 야당의 이런 발목 잡기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은 좀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고 이 분야에서 특히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이런 구조를 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함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다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우석 부장님. 개헌 논의를 보면서도 참 찹찹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지금 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2년여를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국회에서 하는 걸 보면은 이러려고 뭐 그렇게 고생을 했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현 정부가 노무현 시즌2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노무현 정부하고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노무현 정부 때는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개헌을 중요시 생각했고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명확한 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동의를 했지만 결국 그때 여야의 싸움으로 해가지고 안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도 이 권력구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물론 오늘 한다라고 하지만 어제 그 안 한 거는 자유를 빼려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권력구조를 뺀 개헌 논의는 사실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경우인데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에서 정말 더 그 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중요한 문제는 근본이에요. 기틀을 빼고 그 변죽들을 계속 그 이슈를 만들면은 결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외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면은 정말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이 지금 우리 정치의 확실한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고 정면으로 보고 해법도 정면 돌파로 해결하고 그런데 그동안에 그 지금 87년 체제 이후 30년 동안 계속 문제가 됐던 게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정권들이 불행하게 끝났단 말이에요. 게다가 최근에 이 그 탄핵 사태에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도 대통령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놔두고 다른 부분들 먼저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결국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이게 뭐 시한이 있으니까 시한 내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텐데 결국은 핵심을 벗어나면 안 된다.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의사를 묻고 그것을 통해서 이번 개헌이 그 다음 정치체제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 노동 문제 있지 않습니까? 노동 문제는 크게 이제 최저임금하고 노동시간 단축 이 두 분인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 동네 사장님,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죠. 알바생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직접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기본적 토대다. 하루 8시간씩 성실히 일한 대가로 157만 원 받는 게 무슨 무리한 액수냐. 정부에서 지원 대책 더 열심히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여야 모두 함께 이 부분은 좀 협상과 또 타협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제는 이미 시대의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됐습니다. 최근에 캐나다까지도 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등 사회적 양극화에 따라서 전 세계가 최소한도 일하고 인간답게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 주자라는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에 모든 부분에 가로막혀 왔던 노동의 조건들 또 최저임금 문제가 이제 일단은 시작이 된 거고요. 해결을 위한 시작이 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그 안들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일단 일정한 시기에 어려움을 겪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 함께 저는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해서 안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된다. 대신에 이런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또 경제의 발전 다양한 문제들이 함께 걸려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해법을 마련해야 되지 여당의 문제 또 야당의 문제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자영업이라든가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 함께 지금의 해법들을 모색해야 된다. 그동안에 있었던 이 정말 알바생들 또 헬조선이라든가 또는 취준생들 이런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 이 논의는 이제는 필수적인 우리 사회의 이 토론의 구조가 됐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 여당이 좀 더 책임 있게 자영업자분들이라든가 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배려할 수 있는 이거는 재정과 예산의 투입 문제만 아니라 사회적 전체의 시스템의 혁신까지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함께 국민들께서도 좀 공감하시면서 이 부분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김은석 부장님. 일단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국회 대표 연설을 하실 때 최저임금은 비용 차원을 넘어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용 차원이라고 하는 건 국민 전체의 금고에 대한 얘기고 정의와 상식은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한 정의가 있고 누군가의 상식이 있을 텐데 이 정의와 상식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지나치게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야당일 땐 상관없습니다. 야당에서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비용을 누가 대는 거냐. 그거를 허락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은 그 효과의 문제입니다. 비용을 들이더라도 효과가 충분하다라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 부작용들이 원래 의도했던 그 효과보다 훨씬 커가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좀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골머리를 싸고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고 부작용이 많다라고 하면 정책을 좀 바꾸는 유동적인 그런 것들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애초에 약속을 한 거에 대해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이 있었던 거고 지금 40% 정도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그 정부가 그 40% 투표율까지 하면 훨씬 낮아지죠. 그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고집하고 그거를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한다. 그렇게 가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는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수도사 같은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부작용들이 많이 부딪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유연하게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과 관련돼서도 이게 노동사회주의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노동사회주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동을 강조하면서 결국 전체 경제의 파이를 계속 깎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제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런 우려가 안 나오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여당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이게 왜 저는 그렇게 많은 주목을 못 받았냐면 난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은 여당에 대한 얘기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 태도로 보인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나아진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그거는 바람이고 현실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금요일 아침입니다. 내일부터는 조금씩 더 추워지고 주말에는 좀 많이 춥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요일날 특히 많이 춥다고 하는데 자 오늘 아침 날씨 포근한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춥지도 않고 날씨도 좋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봐야겠죠. 8시 38분 43초 지나고 있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상황이 15분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동작대교까지 하남 방향으로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40여 분 정도 걸렸는데요. 15분 사이에 좀 풀리면서 이제는 30분 정도면 통과 가능합니다. 현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서대문 쪽으로 세문안로 가는 방향, 서대문 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통일로는 서울역 가는 길 구파발에서 서울역, 반대 구파발 방향으로는 서울역에서 서대문, 녹번역에서 연신내역까지 더딥니다. 강남에서는 언주로가 내곡나들목 가는 길 성수대교 남단에서 서울세관 사거리까지 더디고요. 반대쪽으로는 내곡나들목 부근 도산공원에서 성수대교 남단까지 더딥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예,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주식하시는 분들 입이 싱글벙글 할까 안 할까 전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네. 주가지수는 최고로 찍고 있는데 이게 과거의 경우를 봐도 이게 개미들이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경우는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최고치를 넘었죠. 그죠? 네,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에 코스피와 코스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코스피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주가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고요. 코스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가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두 지수가 전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월 29일 2600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3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920선을 돌파했는데 이것은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 시가총액인데요. 이 두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2,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140%나 되는 돈입니다. 증권시장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하나는 투자자들의 재산을 늘려주는 기능이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의 자금을 조달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오르면은 이 두 가지 기능이 전부 살아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가지 기능이 살아난다면은 결국 경제를 보면 소비와 투자가 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을 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유를 왜 여쭤보냐면 경제는 안 좋다고 그러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네. 제가 여쭤보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경제의 회복과 수출 증가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세계 경제는 올해 3.9% 정도의 고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정보통신, 바이오 업종
등 그 수출 기업들이 실적이 역대 최고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작년 1년 동안 주가가 40% 이상 올랐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7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주가가 110%나 올랐습니다. 수출 대형주들 그 주가가 폭등하면서 주식시장 상승들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유입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미국 달러화가 약세이고요.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외국자본 들어오면 환차익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자본이 대거 몰려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 1월 달만 해도 외국자본 순매수 금액이 3조 1,000억 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가상화폐의 투자 자금이 많이 흘러들어갔었거든요. 또 부동산 시장도 많이 자금이 흘러들어갔었는데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도 규제를 하고요. 또 부동산 시장도 규제를 하니까 자금이 증권 시장으로 유입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증권 시장 경제 상황을 사실 반영을 해야지 맞는데 그렇다면은 경제 지금 막 최고치를 찍으니까 앞으로 경제가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증권시장은 경제의 얼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증권시장 호황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요. 일부 수출 대기업들은 호황인데 나머지 기업들은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제조업 가동률이 71.9%밖에 안 되는데요. 외환 위기 이후에 최악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기업들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결국 증권시장이 화랑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증권시장이 이렇게 달아오르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궁금한데요. 소위 말해서 금융장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가치가 올라서 이렇게 증권시장이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다기보다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데 그 돈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증권시장으로 대거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외국 자본 들어오는 것도 금융장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워낙 가치가 오르니까 일단 들어오자. 그럼 단기이익 챙겨서 나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논리로 외국자본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몰려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국부 유출이 대거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권시장은 좀 불안한 증권시장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주가가 보면은 아까도 잠깐 뭐 셀트리온 몇몇 기업을 말씀하셨는데 오르는 주식이 몇 개 있고 네. 오르는 것만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아요. 이건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긴 아닙니다만. 네. 네. 그 대형주 쏠림 현상이 뭐 너무 심한데요. 주가 오르는 거 보니까 비싼 주식만 자꾸 오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주 이제 보면요. 이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난 1월 한 달 동안 한 주당 주가가 10만 원 이상인 주식은 가격이 24%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한 주당 주가가 1,000원 미만의 값싼 주식의 가격은 26%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세인데 예. 주가가 낮은 어떤 주식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양극화가 심한 거죠. 그런데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양극화가 더 심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10만 원 이상인 비싼 주식의 가격은 지난 한 달 동안에 75%나 올랐거든요. 그런데 1,000원 미만의 주식은 주가가 33%나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인데요. 예.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창업과 투자가 아주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도 성장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주가가 낮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뭐 20% 30%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투자가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경제가 살아나는데 상당한 제한적인 요인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오히려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 주가가 올라도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은 손해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게 참 큰 문제입니다. 예.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풍요 속의 빈곤이 아주 심각한 구조인데요. 그 대형 투자자들만 이익을 보고 개미 투자자들은 항상 손해를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한국거래소가 작년 1년 동안에
개미 투자자들이 사들인 주식 중에서 상위 10개 종목을 분석해 보니까 그 10개 종목 중에서 6개 종목이 가격이 하락해서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증권사나 보험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사들인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7개 종목이 가격이 올라서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외국 자본들인데 외국 자본이 사들인 상위 10개 종목을 분석해 보니까 그중에서 9개 종목이 주가가 올라서 이익을 봤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증권시장에 이렇게 주가 올라도 뭐 외국 자본 기관 투자자들 이익 보지만은 모든 손해는 개미들이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가장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개미 투자자들은 정보가 부족합니다. 분석할 능력도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소문에 휩쓸려서 이제 증권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손해를 보는 그런 어떤 구조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기관 투자자나 외국 자본은 시장 가격을 조정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산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팔면은 주가가 내린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능력, 조정 능력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개미 투자자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경우에 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너무 큽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개인 투자자 비중이 71.5%나 되고요.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87.1%입니다. 거진다 뭐 개인 투자자네요. 코스닥은.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 비중으로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익은 외국 자본하고 기관 투자가 본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못된 그런 증권시장 구조라는 것이죠. 사실 그 아까 총장님께서도 정보 없이 그냥 뛰어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 가상화폐 거기에 뛰어드는 이유도 거기 정보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오르면 운이고 뭐 내려도 운이다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거 이런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모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건 있는데 그게 이제 정보 어차피 없는데 뭐 이런 식이죠 이제.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어떻게 보세요?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금융 장세가 계속된다면 뭐 오를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정말 경제 상황으로 본다면은 이게 좀 불안한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보면은 북한 핵 리스크인데요. 이 올림픽 끝나서 만약에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상당히 불안해지고 외국 자본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또 하나 대외적인 요인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인데요.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 상품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취하고요. 또 한미 FTA 자기네들 유리하게 계속 개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중국과 FTA 추가 협상도 지금 변수로 이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걱정이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인데 3월달에 미국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됩니다. 네.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달러 가치가 오른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 이러면 증권 시장이 뭐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결국 이제 대내적인 요인인데 우리 경제가 수출 잘한다, 내수 살아난다, 경제가 튼튼하면은 대외 여건이 어떻든 간에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는 불안합니다. 그 내수는 더 불안합니다. 경제 성장률 작년에 3.1% 기록했습니다만 올해 것이 안 될 거다 이런 어떤 전망이 이제 지배적인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증권시장은 이제 근본적으로 오르는데 이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증권시장 화랑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인데 불안한 화랑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금리 올리지 않습니까? 미국 금리 올리면은 우리도 올리긴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외국 자본이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 금리가 오른다 할 경우에 문제는 금리만 오르면은 뭐 외국 자본 들어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금리가 오르면은 가계부채 문제 생기거든요. 기업들 투자 못 하거든요. 경제가 더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 금리 인상이 결국 좋은 정책만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증권시장의 호황을 증권시장만 호환이 될 수도 있지만 증권시장의 호황을
경제 살리기에 기회를 이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증권 시장의 화랑스러운 얘기는 기업들이 주식이나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이 쉽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면 창업 투자 아주 할 수 있는 좋은 혹이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 기업들 지금 증권시장 살아나니까 창업하라 투자하라 이런 차원에서 규제 개혁을 한다든가 조세 부담을 줄인다든가 금융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기술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래서 기업들이 마음대로 창업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지금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 경제는 다 살아나는데 우리 경제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은 이거는 정말 큰 어떤 실수라는 것이죠. 이번에 증시 호황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다. 근데 만약에 놓치면은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제 충격을 나중에 받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어떤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세계 경제는 호황이었는데 놓친 경우가 있기는 있었죠. 우리가 좀 시기를요. 없었나요? 과거 우리가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 호황이면은 대개 우리 경제도 같이 살아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요 기업들이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중국 기업들한테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세계 경제 호황이라도 우리나라 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면 이 기회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옛날과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예, 뭐 어쨌든 간에 예. 이제 경제 저변에서 자영업, 중소기업들이 살아나야 그 경제가 근본적으로 살아나는 건데 우리 경제로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어떤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금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날씨가 그럭저럭 견딜만 한데 내일 오후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추운 주말입니다. 하지만은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푸근한 그런 주말 맞이하시기 바라겠고요. 전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